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 반도체 이야기 해볼 겁니다. 반도체. 반도체 뜨겁죠? 네, 오늘 하이닉스 주식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이 올랐다고. 보지도 않았는데 많이 올랐어요. 장마감 동시효과에 막 몇천 원씩 올랐어요. 외국인들은 뭐 엄청 사댔고 우리 내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네, 하이닉스. 자, 요즘 하이닉스도 뭐 관심 그렇고 있고. 뭐 반도체가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만지작거리는 산업 중에 제일 첨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무슨 나노 크기로 원래는 뭐 1나노냐, 뭐 2나노냐, 뭐 3나노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예, 나노 정도로도 안 된다.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가 되고 있고 그게 관건이 되고 있다. 예, 그게 옹스트롬? 네. 옹스트롬 수준, 그게 나노보다 10분의 1 크기로 뭐 많이 작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단위가 달라졌다. 네,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는 뭐 그 반도체 만드는 기술자들이 알면 되죠.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을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를 잘해야 겨우겨우 이제 세상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상황이라. 예. 옹스트롬 반도체라는 게 뭔지 고려대학교 신창환 교수님 모시고 좀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1년 만에. 네. 야, 또 이제 반도체가 또 요즘 주목을 받다 보니까 교수님이 또 바빠지셨어요. 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 뭐 반도체 같은 거는 그냥 아무나 불러다가 배우지 뭐 이런 것까지 교수님을 부르냐라고 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이래봬도 아무한테나는 안 배웁니다. 아예 안 배우면 안 배웠지 배울 거면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바쁘신데.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작년에 나왔을 때 BTS라고 했는데 네. 본투 세미컨덕터라고 했는데 이야. 오늘은 베스트 티처 세미컨덕터 BTS가 되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교수님 개그 욕심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옹스트롬 반도체. 요걸 배우는 거죠? 네, 아, 맞습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이 옹스트롬. 옹스트롬 미터는 이 키보드에서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A로 보통 표현은 하는데요. 예. 원래 A의 그 알파벳 위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나노의 10분의 1이 옹스트롬이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그냥 0.1 나노 그러면 안 돼요? 굳이 뭐 좀 뭔가 새로워지고 싶잖아요. 아, .1 하면 아, 좀 발음하기도 좀 없어 어렵고, 보이니까. 네, 아. 네. 영어로도 포인트 2 나노미터 이거보다 그냥 2 옹스트롱이 훨씬 더 아, 좀 그러네. 자연스럽고 그러네. 새로워 보이고 예. 그래서 그렇긴 이 단위를 그러네. 쓰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예. 옹스트롱보다는 뭐 1 옹스트롱이면 그냥 1A 네. 이렇게 그냥 뭐 7 옹스트롱이면 7A 7A 기술 이렇게. 뭐 이렇게도 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네, 아, 그건 좀 있어 보이겠네. 네, 예. 네, 네. 차트를 좀 보면서 준비해 오신 차트 보면서 일단은 그 요즘에 가장 뭐 선단 공정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10나노 이하, 1나노에서 10나노 사이 기술이니까요. 10나노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리뷰를 하고 예. 또 그다음 옹스트롱 기술에 어떤 기술적 도전 사항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볼까요? 그, 네. 초미세 공정 10나노미터의 크기는 하고 예전에 제가 외교부에서 이렇게 여러 연사분들 모셨을 때 이렇게 얻어진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 가운데를 보시면 지름이 30cm인 웨이퍼가 있고요. 그 웨이퍼 안에 D램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강의에 와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 2,000개 요즘 좀 더 늘었습니다만 한 2,000개 정도의 칩을 예. 취득할 수 있습니다. D램 공정 기준으로요. 하이닉스 본사가 2,000에 있어서 2,000개 있다라고 기억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요즘 한 2,400개 정도 나옵니다. 예. 그 중에 칩 안을 들여다본 게 이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건데 그 칩 내부에 부품 소자끼리 연결하는 금속 도선 간의 선과 선 사이의 거리가 한 10나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게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오른쪽을 보시면 지구가 있고 예. 그다음에 여의도 앞에 있는 중앙 차선 도로에 있는 중앙 차선입니다. 저 정도 폭이에요? 저게 지구의 10나노. 지름이 30cm면 아. 300mm 웨이퍼의 지름이면 우리가 10나노다라고 하면 예. 와. 여의도 앞에 있는 도로의 중앙 차선의 선 두 개 사이의 선폭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반도체가 저 정도의 미세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저 수준 근처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잘못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대만 TSMC의 3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이다라고 하면 저런 선폭이 다들 3나노 뭐 그런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예. 그 어디에도 3나노는 없습니다. 그냥 과거에 써왔던 루틴대로 테크놀로지 노드명을 써오다 보니 3나노까지 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까지 했던 게 4나노였으니까 우리 어디까지 4나노였어요? 그럼 이번에 신제품 네. 3나노라고 부르자. 네, 네. 실제로 3나노든 2나노든 5나노든 그 재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제너레이션의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어. 네,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노미터 10나노 크기는 이해를 하셨으니까요. 예.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미래 기술로 보고 있는 게 옹스트롱급 반도체 기술이면 0.1나노급이잖아요. 예. 그럼 조금 전에 보셨던 중앙 차선이 그거의 또 100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러네요. 그런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 어떤 기술적 난제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얼마 전에 죄송한 얘기지만 SBS와 함께 3프로 TV가 아니어서 아쉽지만 예. SBS와 함께 위대한 질문 10가지를 던지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예.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SBS와 그랜드 퀘스트 프로젝트를 이렇게 서로 조인트로 엮어서요.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 10개의 위대한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10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머리카락 지름의 100만 분의 1 수준인 옹스트롱급 반도체 기술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기술 난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반도체 분야 연사로 나서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예. 뭐 보시면 아시는 대로 반도체 분야에서 제가 가장 중량감 있는 가장 무게감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시는 그대로 화면에 저를 좀 비춰주세요. 예. 딱 보면 어깨 넓고 그냥 뭐 살 붙어 있고 확실하잖아요. 저 소고기 많이 사 먹고 찌운 거라서 너무 아깝긴 한데요. 예. 요즘 뭐 위고비를 포함해서 이 다이어트 열풍이 부는데 반도체 칩도 좀 전기를 덜 먹는 그런 전력량의 그 단위가 와트잖아요. 그래서 예. 와트를 다이어트 좀 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이 자꾸 투입되는 건가요? 이게 작은 트랜지스터를 만들면 누설 전류가 계속 흐릅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요. 전류가 예. 흐르지 말아야 하는 영역에서 아주 미세한 전류들이 나노암페어 수준의 전류들이 흐릅니다. 예. 근데 트랜지스터가 한 뭐 수천 개 있을 때야 1000 곱하기 나노암페어면 무시할 예. 수 있는 전류량이지만 이게 지금 칩 하나에 최근에 나오는 것들 보면 뭐 1000억 개 얘기하거든요. 인간 뇌세포가 1000억 개니까 뭐 인간 두뇌와 반도체 칩이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000억에 곱하기 1 나노암페어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전류값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반도체 칩의 구동 전압인 대략 1볼트를 곱하면 와트로 환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근데 왜 흘러요? 전력소. 왜 전기가 흘러요? 이게 이제 너무 작아서? 작게 만들면 그러니까 큰 반도체는 전원을 끄면 전기가 안 흐르는데 조그만 반도체를 만들어놨더니 전원을 꺼도 전기가 흐르더라. 길을 가다가 막 옆으로 새나? 막 이렇게? 아니,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서 흘러? 껐는데? 그 전자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 뭐 굉장히 넓은 도로에서 규칙을 잘 지키면서 뭐 가지 말아야 할 길, 그러니까 누설 전류 경로를 따라가지 않고 원래의 경로로 잘 간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실제 반도체 안에 전류를 흘리는 전자의 개수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한 작게는 10에 15승계, 많게는 한 10에 18승계, 19승계까지 올라가요. 그 정도 되면 100만 조개, 100만 곱하기 조 정도의 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가자 하고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전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핫 일렉트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녀석들이 큰 트랜지스터에서는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아지면서 그런 핫 일렉트론들이 전류, 미세 전류를 흐르는 또는 그 트랜지스터의 노화 현상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 이놈들을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100만 조개의 군단을 딱 한 사람 얼차려 준다고 그게 군기가 잡히네 쉽진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왜 미세한 반도체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큰 반도체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미세한 반도체에서 그게 도드라져 보일 뿐입니다. 도드라져 예? 보인다. 네. 이 점점 어려운 얘기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까 참 굉장히 어려운데요. 무선 전류라고 하는 건 전원을 연결 안 했는데도 흐르는 건 아닐 거고. 아닙니다. 네. 근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새는 전류를 누설 전류라고 합니까, 그럼? 이 보통은 이제 0과 1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파워를 칩에 주고요. 1볼트를 예. 줬다라고 하면 그 안에 0과 1을 이제 뒤집는 인버터라고 하는 게 네. 가장 작은 회로 단위인데요. 그게 0을 주면 1이 나오고 1을 주면 0이 나오는데 사실은 파워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쓰고 있는 과정에서 원래라면 이쪽 길은 아래쪽 경로는 절대로 전류가 흐르면 안 돼. 근데 위쪽으로는 전류가 흘러야 돼. 해서 사실은 0이 1로 넘어가는 건데 위로 가면 1, 뭐 일. 아래로 가면 네, 0. 네, 그렇게. 어려운 풀업, 풀다운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풀업 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퍼펙트하게 제로 암페어가 흘러야 되는데 그렇겠죠. 미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 샌다. 말 그대로 샌다. 맞습니다. 예, 말 그대로 셉니다. 그래서 제가 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반도체 공정 기술이 직면한 챌린지 중에 가운데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에 패시브 파워 덴서티라고 나옵니다. 예. 요게 이제 액티브 파워 덴서티는 연산을 할 때 반도체 칩이 더하기 곱하기를 행렬 연산을 할 때 쓰는 파워량인데요.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추정을 X축 보시면 60년대 반도체 칩보다 최근까지 반도체 칩 비교한 건데요. 연산을 할 때 쓰는 파워가 대략 한 10의 4승 이쪽이죠. 10의 2승 와트 퍼 제곱센티미터면 과거에는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 10의 마이너스 5승 와트니까 일을 할 때랑 안 할 때랑 뭐 100만 배 이상 차이 났었죠. 근데 최근에는 일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파워를 먹습니다.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예. 누설 전류를 제어하기 힘든 상황까지 봉착한 원래 겁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네, 옛날에도 있었어요 여기. 네, 근데 있었어요. 그게 워낙 차이가 크니까 위로 가는 애, 아래로 가는 애가 명확했는데. 구별이 명확하게 됐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설되는 건 비슷했는데 지나가야 되는 양이 워낙 작아지니까 그 둘 차이가 비슷해졌다는 느낌이네요.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를 사실 썰을 다 풀자고 하면 네. 한 20번 정도 저희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싶을까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넘어가시죠. 네. 아주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20번 하면 3프로TV 망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예. 예.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제가 그 SBS와 그랜드 캐스트를 하면서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담은 그 책을 책이 써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앞에 그랜드 와. 퀘스트. SBS 그랜드 예. 캐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주관 기관이 되어서 아하. 한 20분 정도의 국내 석학분들 모셔서 저 빼고 다 석학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전 가장 몸무게가 무겁다는 이유로 아마 참여한 것 같은데요. 예. 네, 뭐 저기 태양광 전지, 영노화 기술, 뭐 뇌처럼 작동하는 컴퓨터, 코로나 다음에 바이러스는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을까? 뭐 실리콘 반도체 기술이 현재는 메인스트림이지만 예. 차세대 또 다른 소재를 쓴 반도체 기술은 있느냐? 뭐 공간 디스플레이 얘기도 하시고요. 뭐 인공지능과 인간은 공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담겨져 있어서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많이 읽어봐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반도체 기술이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이제 뭐 옹스트롱급으로 들어가기 목전에 있다 보니까 어떤 기술들이 앞으로 더 주목받게 될까, 그리고 어떤 해결책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할까. 그래서 결국 1등 반도체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애티튜드와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야 하느냐. 예. 뭐 그 정도 얘기를 오늘 풀어보고자 합니다. 예. 일단은 요 자료 화면 한번 봐주시면 그 현재 반도체 공정 기술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사항은 앞서 안 대표님 질문 주신 대로 동작을 하지 않고 전원만 껴뒀을 때 쓰는 파워 소모량이나 실제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쓰는 파워 소모량이나 엇비슷해지는 상황까지 직면해서 예. 이 발열 이슈, 반도체 칩이 너무 많은 전기를 먹는다는 이슈,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특별한 반도체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은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쓰고 있는 구동 전압을 지금 1볼트를 쓰면 한 0.5볼트까지만 낮춰보자. 전압을 반으로 낮추면 파워 계산해 보면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압을 2분의 1로 낮추면 파워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전기가 1기가와트 필요하던 게 0.25기가와트만 있어도 되니 달리 얘기하면 동일한 전력 인프라망으로 한 기 지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4기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기술을 예. 적어도 5년 내에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저는 여기 해결책에 로우 볼티지 반도체 부품 소자 이 기술은 너무너무 중요한 앞으로 꼭 연구 개발되어서 예. 이 반도체 기술 패권 시장에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떤 국가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대학에서 저 초저전압 반도체 소자 기술을 먼저 특허를 내고 상용화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로우 볼티지면 열도 덜 나나요? 그럼요. 파워를 덜 쓰기 때문에 발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꿈은 100만 분의 1 수준의 전력 소모량으로 낮출 수만 있다면 지금의 우리 뭐 뜨거워 가지고 데이터 센터 전기 1기가와트면 사실 절반은 에어컨 돌리는 데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에어컨 안 돌려도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액침 냉각 기술에서 서버를 액체에 담궈서 발열을 잡는다. 뭐 이런 기술들도 나오는데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따지면 암에 걸렸는데 암을 치료하지 않고 암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고 있는 거랑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근원적인 해결을 꼭 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덜 먹는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을까? 아주 작은 전압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양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그 꿈의 기술을 누군가가 개발한다면 지금의 이 미중 패권 반도체 경쟁 속에서 정말 이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그 기술이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모 기업에 또는 모 대학에 거기서 탄생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10년 내에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네. 보여주신 표를 보면 네. 제가 뭐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기술의 발전이 계속 직접 또 점점 얇은 회로를 그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쓴 전기는 비슷한 것 같아서 이 선폭이 좁아지면 그냥 무식한 질문입니다만 좀 전기가 작아도 뭔가 이렇게 잘 통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나 봐요. 요 데이터는 단위 면적당 전력 소모량이라서요. 실제 칩 사이즈는 계속 커져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는 전기를 계속 절대값 자체는 커지고 있다는 먹는 거죠. 커진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전압을 낮추면 당연히 될 것 같은데 네. 전압을 낮추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못 하겠죠. 네, 전압을 너무 낮추면 외부에서부터 오는 노이즈로부터 취약해집니다. 노이즈의 값이 예를 들어 뭐 0.2V다라고 하면 구동 전압을 그거보다 낮춰버리면 이게 노이즈인지 신호인지 그렇겠네.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조용하게 속삭이면 뭔 소리야? 뭐 그러는 거랑 네, 비슷하구나. 조용하게 속삭이는 게 잡음인지 예. 신호인지 그렇지. 메시지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반도체 기술이 봉착한 문제는 일단 초저전압 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한번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기술은 안 대표님께서 계속 반도체를 작게 만들어 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작게 만드는데 분명한 한계에 봉착한 건 맞습니다. 현재 EUV 공정 장비 패턴 그 포토 장비를 쓰더라도 초미세 패턴 할 수 있는 최소 선폭이 한 10나노대 초반입니다. 예. 그거보다 더 작게 가려면 이제 뭐 엑스레이나 그런 쪽으로 또 새로운 광원을 찾아 나가야 될 텐데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더 작게 만드는 걸 스케일링 다운 한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스케일링 다운은 끝나고 스태킹 업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서도 해결책으로 스태킹 업 더하기 로우 볼티지 디바이스 이 두 가지 조합을 잘 활용하면 발열 이슈도 잡고 그 다음에 뭐 2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메모리 용량을 2배씩 늘리고 GPU의 연산 성능도 늘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칩과 칩을 쌓아서 원하는 성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하고 있는 게 그게 적층형 뭐 그거죠. 그게 HBM이라는 게. HBM이 그 길을 뚫어낸 최초의 제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재미없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예. 뒤에 이제 반도체 기업이 1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지금도 되는지 별로 안 어렵습니다. 지금 네. 이 프로님의 수준이 정말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힘 좀 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왜
누설 전류가 흐르고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 띄워주시면 네, 먼저 요 위에 가운데 있는 트랜지스터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요것도 쓰고 있지만 3차원 구조를 쓰긴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소스에 전자가 가득히 있고요. 드레인은 이제 전자가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요 제가 마우스로 보여주는 요 부분이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인데요. 요 채널을 껐다 켰다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위에 있는 게이트에 전압을 주거나 안 주거나 해서 수직 방향으로 전기장을 줬다 뺐다 하면서 예. 가로 방향으로 흐르는 전자의 흐름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니까 0과 1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설명은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도 네. 예. 또 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다만 있네요. 이제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건 에너지를 가진 거고 어. 좀 더 깊이 있게 질문을 던져보면 왼쪽으로 여기 있는 가운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 여기가 예. 소스 영역이고 오른쪽이 드레인인데요. 예. 여기 동그라미들이 다 전자입니다. 이 전자들이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의 개수는 정말 단위 부피당 뭐 100만 조개씩 잡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양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이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위에 있는 전자일수록 에너지가 높은 핫 일렉트론이고요. 밑에 있는 전자일수록 이제 안정된 에너지를 가진 전자입니다. 예. 보시는 대로 요 가장 상층부에 있는 전자는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같은 에너지 레벨이거든요. 요 에너지 레벨에서 요 빨간 검정색 선이 에너지 장벽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장벽보다 낮은 쪽에 있는 뭐 예컨대 여기 있는 이 전자는요. 외부에서 뭔가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한은 이 소스 영역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갇혀 있는 전자 중에 꼭 눈에 띄는 한 놈, 예. 이런 놈, 눈에 톡 띄는 아웃라이어들. 넘어가. 얘는 뭐 외부에서 전압을 주지 않아도 지 혼자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갑니다. 예. 요게 누설 전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 요런 놈들. 까부는 까부리들이 있거든요. 이걸 예.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전류를 흐르는 건 이 까불이 한 명으로 전류를 흐르기에는 부족해서요. 예. 이제 외부에서 요 게이트에 전압을 가해서요. 이렇게 에너지 장벽을 낮추고. 댐에 수문을 열듯이 오르르 내려주면 이게 이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트랜지스터를 켜기 위해서 외부의 전압을 가지고 에너지를 쭉 공급해 주는 겁니다. 댐에 수문을 이제 여는 거죠. 그러면 와장창하고 전자들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막는 게 완벽하게 막고 있지는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높이만 어느 정도만 해놓은 거고. 맞습니다. 아. 여기서 그래, 조금 그래 이제 왔다 갔다 넘었다 안 넘어갔다 조절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요 검정색 선을 그은 이 장벽에서요. 만약에 음의 전압을 가해주면 역시 예.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 장벽을 더 높여서요. 저 까불이마저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음의 전압도 전압이거든요.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요. 어떤 시기건 에너지를 써서 누설 전류를 최소화할 수는 있으나 뭐 완벽히 막자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효율성의 문제군요. 네. 그래서 저 트랜지스터를 켜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해서 이 댐에 수문 열듯이 장벽을 낮춰주면 농도 차에 의해서 전자는 채널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예. 근데 농도 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전류량만 가지고는 충분한 전류를 얻기 어려워서 드레인하고 소스 두 양쪽 사이에 전기장을 또 수평 방향으로도 일부 가해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기장 내에 전하를 띤 입자인 전자가 쿨롱의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해서 가는 걸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디퓨전과 드리프트가 동시에 일어나서 전류가 형성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큰 에너지 한계치가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스터디를 해보니 여기 있는 전자를 드레인으로 넘겨서 결국에는 몇 암페어가 흐르느냐를 측정하는데 예. 전류의 값을 10배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 댐의 수문을 얼마나 낮춰야 되느냐, 얼마의 전압을 인가해야 되느냐를 스터디해봤더니 온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우리가 있는 상온 300켈빈 27도씨에서 스터디를 해보니 적어도 60mV, 0.06V는 게이트의 전압을 가해줘야 여기에 드리프트 디퓨전에 의해서 이렇게 전자가 넘어가서 전류를 10배 올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물리 법칙의 한계고요. 이걸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당연한.
이거를 측정을 해보면 여기 드레인 커런트인데요. 로그 아이디,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거고 X축이 게이트 전압인데요. 전압을 오른쪽으로 인가를 하면 전류가 위로 빡 하고 흐르겠죠. 예. 이때 이때 이제 전류값이 10배 늘었다. 그러면 X축으로 게이트 전압을 60mV는 더 줘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나와 있는 2나노 기술, 3나노 기술 논문이나 문헌이나 회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62mV 퍼 10배, 데케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값 10배 늘리는데 현재 이미 물리적인 한계에 가까운 게이트 전압을 써서 트랜지스터를 껐다 켰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낮은 전압으로. 더 이상 낮출 여지가 없는 거죠. 음.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미래 기술은 발열을 줄이고 파워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더 낮춰야 됩니다. 예. 그럼 결국은 이 한계를 돌파해야 됩니다. 물리학의 법칙을 돌파해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전개를 한 거죠. 예. 드레인 전류값을 이 로그 스케일이라 10배 되는데 게이트 전압의 변화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전개를 해서 풀어봤더니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 아무것도 없다. 없더라. 이게 없더라. 한계더라. 한계다. 아. 뭐 요렇게까지 이제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돌파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하나둘 나오고는 나오고 있는데요. 있어요? 뭐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2나노 뭐 그런 2나노, 3나노에서도 막 자꾸 누수가 생기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까불이들이 자꾸 넘어가고 그래서 뭐 오류가 자꾸 난다. 잘 안 된다 생각보다.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까불이들을 다 족칠 수는 없고요. 어떻게든 잘 제어를 해서 달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파워 소모량 타겟값 이하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현재 설계를 하고 조율을 하고 뭐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팹리스에서 칩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하고요. 제조 공정 회사에서 파운드리죠. 여기서 일하는 테크놀로지스트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만나서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를 코옵티마이제이션 같이 동시에 최적화해야만 우리가 이 미래 기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될 것 같으세요? 그 느낌상. 지금 이미 뭐 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좀 지나면 이것도 극복되겠네 싶어요. 아니면 내 학자 인생에 처음으로 큰 벽을 느낀다 이런 느낌이세요? 큰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물리학의 법칙을 그러니까요. 넘어서야 되는 일이라서 예. 이걸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인데요. 항상 의외의 학생들이나 뭐 별 생각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로또 맞는 확률이고요.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하고 물리적인 분석도 하고 측정도 하고 이론 분석도 하다 보면 가끔 엉뚱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저항이 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예. 캐파시턴스라는 값이 음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엉뚱한 질문들을 누군가가 했었고요. 그런 질문들을 했으면 그거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근데 그것들이 논문에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게 페로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예. 이 소재가 뭐냐면 이 재료공학 전공하신 분이 예. 계신데 외부에서 전압을 가하지 않아도요 분극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때 전기 안 들겠네요, 그럼. 전기가 안 들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그 녀석을 들고 와서 우리가 필요로 한 에너지의 보충제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대신은 그런 녀석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방향을 샥 스위칭을 할 때 뭔가 변화가 생길 텐데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물리학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음의 전기 용량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럼 그것들을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풀진 못했지만 잘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전류를 10배 늘리는 데 필요한 최소의 전압값 60mV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전압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되기만 하면 지금의 발열 이슈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꿈의 반도체 기술이 나올 거다 생각하고 지금 하던 있습니다.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이 돼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한계까지 온 거고. 맞습니다. 뭐 재료를 바꾸던 네. 완전 방식을 바꾸던. 그 중에 뭐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실패한 연구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아직 나 살아 있어 연구하고 있어 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트랜지스터의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이동할 때 디퓨전과 드리프트라고 하는 물리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자나 홀들이 이동합니다. 예. 근데 왜 드리프트 디퓨전을 써? 다른 거 쓰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자는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는 입자의 성질도 있지만 파동의 성질도 있거든요. 네. 양자역학이네. 네, 양자역학. 어. 그래서 그 양자역학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들고 트랜지스터에 한번 접목해 보자는 거죠. 그 경우에는 정말로 전류를 10배 늘리는데 필요한 게이트의 전압은 60mV보다 이야.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 논문도 나오고 특허도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얼마 전까지는 아니지만 한 10여 년 전에 뭐 삼성 파운드리나 TSMC나 인텔이나 예. 다들 이제 미래 기술로 그 터널링 현상, 전자가 이렇게 에너지 장벽이 있는데도 그냥 뚫고 가버리는 거죠. 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는 이렇게 까부리만 장벽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져서 넘어가지만 그 이하 에너지를 가진 전자는 못 넘어갔잖아요, 장벽 예, 때문에. 예. 근데 그 장벽을 그냥 뚫어버리는 거죠. 마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산을 넘어가려면 에너지를 얻어서 막 오르막길을 간 다음에 다시 내리막길을 와야 되는데 터널 뚫어 놓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아하. 쭉 수평 이동하잖아요. 그 터널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소재 안에서도 에너지 장벽이 있음에도 전자가 장벽을 느끼지 않고 그냥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거죠. 이게 이제 파동의 성질이고 제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여기 스튜디오가 나노미터 스케일이라면 제가 여기 앉아 있지만 안 대표님 자리에도 앉아 있고 이 대표님 자리에도 앉아 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하. 일어나는 거죠. 옹스트롱 스케일, 나노미터, 옹스트롱도 아닙니다. 나노미터 스케일이면 일어나는 물리 현상인데 그걸 이용을 해서 전류의 흐름을 전류의 10배 더 늘릴 수 있는 그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좀 줄여보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계셨고 뭐 몇몇 논문들은 성공했으나 그런 예. 방법으로. 그러나 상용화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텔이나 삼성이나 TSMC 모두 터널 FET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터널 FET를 미래 기술로 놓고 어디 행사에 가면 테크데이트 가면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 원하는 전류값을 총량, 원하는 총 전류값을 얻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면 에너지를 많이 써서 장벽을 높게 쌓으면 못 가게는 할 수 있습니까? 못 가게는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비효율이야. 네. 그런 컨셉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결국은.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돌파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제가 최근에 한 연구입니다. 뭐 이름을 페이즈 팻이라고 대학원생이 붙여서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가서 열심히 또 삼성의 부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박사인데요. 이 학생이 연구실에 있는 동안 만들었던 게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드레인 소스 있고 가운데 게이트인데 요거는 이제 핀팻입니다. 드레인에서 이렇게 소스에 있던 전자가 드레인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온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빠져나갈 때 여기에 이제 그 강유전 페로일렉트릭 물질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기존의 트랜지스터는 건드리지 않고요. 신호를 주고받는 신호 라인에 새로운 캐패시터 하나를 추가를 해서 예. 그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서요. 이 딥체인지 근원적인 변화를 왜요? 이끌어낸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달면 무슨 일이 일어나? 달면 이제 오른쪽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검정색 커브를 보시면 측정한 건데 전류값을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9승 요 정도에서 마이너스 8승 10배죠. 10배 올리는데 게이트 전압이 요만큼 필요해요. 예. 한 60mV보다 더 클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든 트랜지스터를 보면 이렇게 전류가 안 흐르다가 뽕 하고 전류가 튀어 올라가죠. 예. 이때 전류값 변화량이 마이너스 10승에서 마이너스 뭐 러프하게 7승을 봐도 1000배 늘었죠. 예. 예. 전류를 1000배 늘렸는데 10배가 아닙니다. 10의 3승. 1000배 늘리는데 필요한 게이트 전압은 여기 조금 찔끔 아하. 한 10mV? 네. 그러니까요. 10배 늘리는데 아까 60mV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게 이론의 한계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1000배 늘리는데 60도 아니에요. 10mV만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아하.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실험으로 증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양산이 되고 상용화가 되려면 또 넘어야 할 많은 기술적 도전 사항들은 있겠지만 기존의 대만 TSMC나 삼성 파운드리에서 널리 쓰는 핀팻 기술에 이렇게 간단한 아주 작은 변화만 줘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한 이론적 한계를 뚫어낼 수 있는 기술들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무슨 같습니다. 부스터 같은 건 느낌인가 보네. 정확하십니다. 부스터입니다. 부스터. 저희가 이거를 이제 볼티지 부스터, 카패시턴스 부스터 뭐 이런 단어도 논문에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참 반도체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예. 뭐 제가 그때 요 SBS 그랜드 퀘스트에 같이 이제 연사로 나갔던 분이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이철호 교수님이라고 네. 그분은 이제 저는 3차원 실리콘 물질을 가지고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요 분은 2차원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없어요. 두께가 원자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옹스트롬 스케일에 XY 방향으로만 원자를 펼쳐서 거기에서 전자가 이동하도록만 합니다. 예. 위아래 방향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자료 화면 한번 봐주시면 예. 이렇게 옹스트롬 스케일의 2D 2차원 반도체 소재들을 이제 미래 반도체 소재에 도입해 보겠다라고 연구하고 계신데요. 보시는 대로 초방막, 이 초방막의 수준이 원자 한 개층이 있는 겁니다. 원자 한 개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께도 아주 균일하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공정 기술들 보면 300mm 12인치 웨이퍼에 거의 균일하게 원자 수준으로 증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작아지더라도 전기적인 성질을 그대로 메인테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재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대만 TSMC도 이 소재 열심히 스터디하는데요.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 MOS2, 텅스텐 다이셀레나이드 WSE2 요 두 소재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요. 이렇게 한 겹 이렇게 생겨 있는 2차원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요. 실리콘 레이어의 두께를 5나노보다 지금 현재 그 삼성 파운드리에 쓰는 MBC 팻의 나노 시트의 두께가 5나노거든요. 예. 근데 그걸 1나노로 갔을 때 전자가 이동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모빌리티를 보시면 한 뭐 10이 채 안 돼요. 근데 2차원 물질을 쓰면 100이 나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점점 더 스케일링 다운을 해서 두께를 거의 1나노급으로 가져갔을 때는 기존의 3차원 구조를 가진 다이아몬드 구조의 실리콘 소재로는 우리가 원하는 전자의 이동하는 정도를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합니다. 예. 근데 그걸 돌파하는 기술로 2차원 반도체 소재를 쓰면 된다라고 이제 여기에 데이터로 나오고 있고 실제 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반도체 학회 중에 굉장히 큰 학회입니다. VLSI 학회, ISSCC 이런 학회고 또 삼성전자의 테크데이 행사, 그다음에 요거 인터내셔널 일렉트론 디바이스 미팅이라고 IDM 가장 큰 반도체 공정 소자 쪽 예. 학회인데요. 이런 데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미래 로드맵에 2차원 물질을 도입하겠다. 삼성도 보면 2차원 트랜지스터를 쓰겠다. 반도체 장비 회사인 일본 반도체 회사죠. 1등. 예, 여기도 2035년 앞으로 10년 뒤쯤 3A 공정이니까 0.3나노 이쯤에는 2차원 소재를 도입해서 기존의 반도체 기술로는 도저히 풀지 못하는 원하는 성능 지표가 있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런 원자 수준 두께의 2차원 평면 예. 물질의 소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벨기에에 있는 연구 컨소시엄이죠. IMEC. 여기에서도 한 2035년 이후에 이렇게 2차원 반도체 소재를 도입해야만 계속 지속적으로 반도체 칩의 성능을 올릴 수 있다. 이런 2차원으로 해야.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2차원 소재의 도입 한 10년이 지나야 될똥 말똥. 예. 하지만 연구 개발은 해야 될 겁니다. 당장 양산이 안 되더라도 누군가는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10년 이내 정말 풀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저전압 반도체 소자 기술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을 해서 이런 게 혁신 기술이네. 이걸 해야 돼. 이런 좀 얘기들이 왜 나와야 됩니다. 2차원 평평하면 저게 더 유리합니까? 2차원 소재가 가지는 아주 독특한 성질들이 있거든요. 예. 일단은 위아래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이 X, Y, 로만 G축 방향으로 원래 예. 3차원 운동을 하잖아요, 전자가. 근데 위아래는 갈 공간이 없으니까 예. 아무래도 덜 부딪히죠. 예. 아무래도 좀 잘 나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동일한 전압을 줬을 때 훨씬 더 전자가 잘 이동하는데 이 얘기가 맞으려면 어타믹 스케일까지 내려가야 이 얘기가 맞습니다. 그냥 벌키한 3차원 실리콘 결정 재료 속에서 뭐 5나노 이상의
반도체 재료 공간 안에서는 여전히 실리콘이 더 낫습니다. 네. 그렇게 매우 얇게. 매우 얇게는 이제 원자 수준 두께. 만약 이 시도가 성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죠? 5년, 10년 안에 발명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을 개발하신 분은 뭐 그냥 재밌게 연구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냥 그냥 연구를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누군가는 해서 예. 탐색을 하고 아니다 결론은 누군가 내줘야 되니까요. 뭐 그런 일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다 막혔을 때 그러면 이제 반도체 칩 기술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예. 자료화면 보시면 지금 네. 현재 인더스트리에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예. PPACT라고 하는데요.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아 코스트 타임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뭔지 무슨 알겠어요. 말인지 이게 모르겠어요. 반도체 업체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예. 항상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개발했다. 어. 3나노 하다가 우리 2나노 나왔어요. 하면 네. 팹리스에서 파운드리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너네 PPACT가 얼마나 다 향상됐냐? 그럼 일단 파워는 얼마나 이전 세대 대비 적게 먹냐? 이번 뉴 테크놀로지는 몇 프로 줄였냐? 그다음에 퍼포먼스 이전 세대 대비 동일한 전압을 줬을 때 전류 얼마나 더 흘리느냐? 그다음에 에어리어 얼마나 작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집적도죠. 동일한 칩 사이즈에 얼마나 많은 부품 소자를 밀도 있게 집적했느냐. 그다음 이제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스트. 네, 메모리로 따지면 1비트당 몇 센트 썼냐. 예. 이 게임입니다. 근데 예. 이것만 해서 끝나지 않고요. 타임도 중요합니다. 시간 내에 개발했느냐. 그래서 이 PPACT 관점에서 기술 개발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예. 이 멈추는 순간 반도체 칩은 더 이상 성능이 올라가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팹리스들도 엔비디아도 뭐 블랙웰 시리즈 루빈 울트라 나온 다음에 그 다음은 로드맵이 없습니다.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반도체 제조 기술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뭘 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인공지능 성능과 기술도 대충 요 정도에서 인류는 멈출 거다. 멈출 수 있는 그런 거죠. 얘기죠. 예. 하지만 인간은 욕심이 많은 동물이고 기업가는 어떻게 해서건 또 이 난제를 풀어서 사업으로 제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니까 현재 나와 있는 로드맵이 이렇게 에볼루셔너리한 패스웨이와 레볼루셔너리한 패스웨이로 크게 나누어서 제품 개발들이 되고 있는데요. 요 기술 이름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저는 이름 붙였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헤테로지니어스하다라는 건 이종의 칩입니다. 서로 다른 칩이죠. GPU 옆에 HBM 깔고 그 옆에 뭐 다른 메모리 칩이나 뭐 등등을 까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수평 다이에서 서로 다른 펑션을 하는 칩들을 이렇게 나란히 두고 서로 연결해서 원하는 성능을 맞추는 거죠. 종래에는 이럴 필요가 없었죠. 그냥 반도체 공정 기술이 진화 발전해서 더 작은 트랜지스터 만들어냈기 때문에 원하는 펑션을 뭐 2나노에서 다 때려 넣으면 그냥 원칩으로 다 만들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공정 기술 한계에 봉착하면 어쩔 수 없네. 그럼 얘는 10나노에서 만들고 다이 2는 2나노에서 만들고 다이 3는 3나노에서 만들어서 서로 연결해서 원하는 성능을 구현하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건 수평 방향인데요. 수직 방향으로도 쌓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앞서 오늘 이 방송의 핵심 솔루션 중에 하나로 스태킹업 중요해진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스케일링 다운해서 안 되니 그럼 뭐 위로 쌓아서 용량도 2배, 성능도 2배 이렇게 올려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N번째 다이까지 현재 HBM이 대표적인 상품인데 뭐 12단까지 나와 있죠. 앞으로 뭐 16단, 20단, 24단, 36단, 48단 해서 결국 SK 하이닉스는 본사가 2000이니 2000단까지 가는 아주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사실은 낸드에서는 3D 낸드에서는 이미 뭐 400단 이제 차세대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쌓는 것도 한계에 분명히 봉착합니다. 너무 두꺼워지면은 예. 제품의 폼팩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삽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이 사이 그 두께를 지금은 한 50 마이크로미터 근데 이제 앞으로는 20 마이크로미터까지 얇게 낮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웨이퍼 썰어내는 장비도 다 바꿔야 되고요. 예. 기존의 기술하고는 새로운 컨셉의 뭐 웨이퍼 자르는 기술까지 다 나와야 되는 세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불리는 이런 세상들이 뭐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하고요.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 1등이 되는
이 얘기를 얼마 전에 S사에 가서 네. 그 해피톡이라고요. 네.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강의가 있어서 반도체 자료화면 한번 봐주시면 반도체 기술의 트렌드는 뭐고 앞으로 메모리 마켓의 시장의 트렌드는 이 매크로 경제에 의해서 늘 업다운을 하던 커머더티 시장이 아니라 예. 커스터마이즈드 커머더티 시장으로 변경되고 있고 아무리 뭐 우리가 증산 감산을 고객 수요에 맞춰서 하더라도 과거와는 다른 시장 트렌드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고 최근 반도체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적인 상황들 전공정 공정 기술의 한계 2나노 1나노 그다음 뭐지 옹수롱 정말 가야 돼 돈 코스트 이펙티브해 정말 돈 벌 수 있어 예. 연구개발비 100억 쓰고 실제 매출이랑 이익은 90억이 나오면 그 연구개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기술 굳이 우리가 개발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제가 예. 오늘 이제 로우 볼티지 소자 스태킹업 기술 2차원 물질 요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사업 전략 하시는 분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고객사를 확보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1등이 되려면 영어로 이제 first mover죠. 우리 항상 fast follow 예, 그 일을 했었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1등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기 우리 같은 대학에 있는 심리학부 교수님 한 분이 공과대학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예. 아주 재미난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그거를 머리에 담아서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직선이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원이 있습니다. 예. 요 한가운데 안 대표님이 서 계시면 어느 쪽 가실래요? 하면 나는 오른쪽이지 나는 왼쪽이지 이렇게 가십니다. 예. 근데 왼쪽으로 가면 한국 사람들은 왼쪽에 자기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계속 궁금해합니다. 아, 아주 독특하죠. 오른쪽을 항상 보고 싶어해요. 네. 왼쪽으로 가면서도 오른쪽에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대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했으면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건 난 모르겠고 왼쪽에 있는 걸 찾아서 거기에서 재미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심리는 이런 직선으로 표현이 안 되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원 보시면 제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예. 왼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걷잖아요. 예. 걷다 보면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내가 왼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나 분명히 왼쪽으로 가는데 지금 이거 오른쪽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이게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되죠. 아하.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대요, 한국 사람들. 아. 나 오른쪽으로 갈래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진짜 오른쪽으로 가냐? 가다 보면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오른쪽도 하고 왼쪽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 이거의 끝판대마왕 정말 한국인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미련 많은 한국인의 모르겠어요. 이겁니다. 짬짜면. 그래. 그래, 그거 맞는 말이다. 중식당에 야, 가서 짜면일까 짬뽕일까. 네, 뭐 코스 요리 드시다 보면 또는 그냥 단품 예, 식사하러 예. 갔는데 메뉴판 보면 항상 고민되죠. 짜장면 그래. 먹을까, 오케이. 짬뽕 먹을까. 어. 그게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 왼쪽에 짜장면이 있고 오른쪽에 짬뽕이 있으면 하나 선택해서 드시면 되잖아요. 만족하고 네, 살면 네. 되는데 만족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제품이 나오는 거죠. 짬짜면 그렇지. 심지어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피자 주문하면 엄청 복잡합니다. 네. 왼쪽 반은 페페로니 할 거예요. 오른쪽은 포테이토 할 거예요.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저런 거 없었습니다. 네. 그냥 포테이토 피자, 포테이토 페페로니 포테이토. 피자 끝. 그렇지. 그렇지. 두 개 다 먹고 싶으면 두 개 따로따로 시켜서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한국인은 둘 다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한 판만 안 될까? 예. 그걸 해낸 거예요. 아하. 위대한 종족이잖아요. 제가 소주, 맥주도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소주냐 맥주냐. 네, 소주, 맥주가 있는데 이게 재생이 안 되네요. 다음에 제가 한번 실제로 가지고 와서 예. 방송을 해도 되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소주하고 맥주를 같이 섞어둔 건데요. 예. 젓가락을 넣어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두두 때리면 이렇게 거품이 나면서 맛있게 믹싱이 아하. 되거든요. 아하. 이런 거 역시 맥주는 맥주고 소주는 소주지. 우린 소맥을 먹어야 되는 종족이 된 거죠. 아하.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요 아이폰 7입니다. 아이폰 7 나오던 시절에는 방수 기능이 세계 최초로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이 이 핸드폰 이어폰 꼽는 잭 예. 그게 아이폰에서 사라졌습니다.
방수하느라고. 아. 엔지니어들이 방수할 거면 그거 없어야 돼. 그 잭은 빼야 됩니다. 그렇지, 했더니 그렇지. CEO가 그래 우리는 퍼스트 무버니 어. 빼고 콩나물 끼고 살게 하자. 블루투스 이어폰 예. 이랬었죠. 근데 한국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방수도 되고 그 이어폰도 꼽을 수 있게 다 해. 그렇지. 이거죠. 짬짜면이니까요. 어. 그래서 실제 갤럭시 폰은 그걸 해냈습니다. 어. 근데 결과는 기술적으로는 갤럭시 폰이 훨씬 위대함에도 예. 시장의 고객들은 아이폰이 훨씬 더 혁신의 상징이고 퍼스트 무버잖아요. 삼성 갤럭시는 패스트 팔로우인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또 우리 속담에도 보면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이것도 그 당시에 이 염색하는 기술이 좀 예. 충분히 발달을 못해서요. 빨간색 염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어려웠대요. 그럼 돈이 더 들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싶은데 돈은 덜 쓰고 싶은 거예요. 사실 좋은 제품은 돈 더 주고 사야죠. 그렇지. 그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돈은 덜 쓰고 싶고 제품은 좋은 거 사고 싶고 아하. 그 뜻이 반영된 게 이왕이면 다홍치마죠. 그 심리학부 원형 교수님이 쫓아오고. 논문 하나 얘기해 주시던데요. 요겁니다. 라이프 미닝을 찾으신 분, 그다음에 라이프 미닝을 찾아가는 분. 주로 이제 오른쪽에 찾아가는 분은 2030 세대일 거고요. 이미 삶의 의미를 찾은 분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될 텐데요. 놀랍게도 미국인이나 유럽 사람들은 저 presence of life meaning을 가지신 분들이 응답을 플러스로 하면 searching for life meaning을 하는 그 인터뷰 대상 그룹은 마이너스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예. 한국인만 코리안 온입니다. presence of life meaning에서 응답하면 플러스 값 나오는 건데요. searching for life meaning 하는 그룹에서도 응답하면 이 사람들이 응답 또 플러스 나와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 있긴 상관관계 있는데 나더 좋은 걸 찾고 싶어.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없는 분은 찾지도 않아요. 아. 한국이 극단적인. 네, 한국인만 그렇대요. 그래서 처음에 논문을 냈는데 심사 과정에서 리젝을 받았대요. 세상에. 너네 설문조사 잘못한 거다. 세상에 그런 종족이 어딨냐. 근데 다 해봤더니 한국만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이런 복합 유연적이고 원 위에서만 생각하는 그래서 왼쪽이면 오른쪽 하고 싶고. 자 이쯤 되면 왜 반도체 기업이 최근 들어 위기냐. 저는 선택과 집중의 동의어는 포기다라고 알고 뭘 있습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네. 잘 포기하는 게 중요하죠.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얘기를 잠깐 하자면 최근에 CMOS 이미지 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데이터를 잃는 눈이라고 표현되는 그 CIS 사업부를 매번 뭐 키워보고 뭐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버린 결과물이 뭐냐? 예. CIS의 그 칩 설계하는 분들이 아날로그 회로를 많이 다룹니다. 예. 그분들이 HBM 팀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HBM의 그 하단부에 있는 로직 다이가 아날로그 회로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한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뭘 빨리 포기하고 그 리소스를 딴 데다 썼더니 그러니까요. 의외로 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에어컨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핸드폰 칩도 만들고 칩 만드는 공정 서비스도 하고 디램도 만들고 낸드도 만들고 시모스 이미지 센서도 하고 이걸 다 하면 안 되지. 패스트 팔로워는 돼요. 1등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은 오늘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져봐야 되네요,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하나로 팍 치고 나가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사실 D램에 거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HBM에 더 많은 그러네. 투자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샌디스크에서 나온 그 얘기인데요. IR데이에 보니까 샌디스크가 HBM 다음에 뭐가 나올까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예. 이름이 HBF인데요. F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 낸드입니다. 그래서 HBF를 그 엔비디아 GPU 그 상층 하층에다가 HBM 대신 HBF를 넣어서 동일 HBM하고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대역폭에 대신에 용량은 10배를 더 제공하겠다. 지금 뭐 192GB인데 그걸 1920GB로 1테라급으로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아닌 이제 샌디스크라고 하는 이
칩 설계하는 곳인데요. 원래 플래시 메모리 잘 했던 기업인데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낸드 시장은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일부 솔루션 제품만 흑자인 상태고 전반적으로 마켓 사이즈 자체가 D램을 능가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인공지능 시대에 HBM은 이렇게 핫한데 D램은 이렇게 뜨거운데 낸드는 언제쯤 뜨거워질까? 그래서 낸드 제품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이 밴드위스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게 HBF고요. 예. 그 다음은 하이 퍼포먼스 낸드 제품, 그러니까 HP 플래시, HPF 제품군으로 해서 좀 특화해서, 그러니까 고성능이니까요. 그 싱글 레벨 셀이라고 트랜지스터 하나가 1비트를 저장하지만 훨씬 읽고 쓰는 속도를 극단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D램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 엣지 디바이스나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렸을 때 D램보다는 훨씬 저가인 HPF 제품들을 만들어서 한번 공략해 보겠다라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 덴서티, 원래 낸드는 이 하드디스크 시장을 그렇죠. 완전히 밟아 누르고 올라서려고 했는데 2018년에 크로스오버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크로스오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하시는 분들도 너무 연구 개발 많이 하시고 잘해서 이 코스트를 계속 다운시키고 있어요. 낸드도 정말 싼 메모리인데 하드디스크는 더 싼 거라서 예, 아직도 하드디스크는 존재하는 마켓인데 어떻게 하면 저들보다 더 높은 용량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하이 덴서티 플래시 HDF 계열의 제품들을 만들어서 아마 낸드는 앞으로 지금 D램이 이렇게 HBM 중심으로 고대역 폭의 포커싱을 둔 D램 제품으로 성공했듯이 인공지능 시대에 예. 낸드도 이렇게 하이 퍼포먼스냐, 하이 덴서티냐, 하이 밴드위스냐 이렇게 나누는데 이미 샌디스크는 그 흐름을 읽고 HBF라는 제품으로 또 승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오면 지금 그 HBM을 먹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데는 네. 판이 또 뒤집히는 거네요.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걸 이제 가장 두려워하죠. 판이 바뀔 때 이제 항상 좀 선두 그룹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도 내부적으로 다 그런 거 스터디하고 센싱해서 준비는 다 하고 있고, 뭐 경쟁사인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 미국 마이크론도 다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제품을 만드느냐의 싸움, 과거에는 그 싸움이었다면 예. 요즘은요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사죠,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데, 마벨 이런데 들고 가서요 먼저 써봐. 해서 호평을 받으면 그 시장을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아하. 과거하고는 좀 사뭇 다르게, 그러니까 커머더티 마켓일 때는 선행 제품들을 빨리 만들고 값싸게 만들어서 시장에 빨리 풀어서 마켓 셰어를 장악하고 예.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가격 정책으로 가격을 확 다운해서 2등, 3등이 적자가 나게 해버리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커스터마이즈드 메모리 시대가 열리면서 고객이 희망하도록, 근데 고객이 한번 써볼래? 고객의 요구 사항을 듣기 전에 이미 고객이 이런 걸 원할 거야를 상정하고 제품을,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응이 좋은 거면 더 빨리 개발을 해서 고객과 커플링을 시켜서 고객 PO 기반에 물량 나오는 만큼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메모리 사업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시대는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 트렌드의 큰 변화입니다. 즉 감산, 뭐 시장 수요가 어떻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고객과 얼마나 커플링이 되어서 내가 만든 제품이 얼마의 영업이익을 내는지가 예상 가능한 그런 마켓으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해낸 게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돌파해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고객은 엔비디아. 그렇죠. 네. 먼저 갖다 준다. 고객의 마음을. 맞춤형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참 반도체 마켓 트렌드나 기술의 트렌드도 과거하고는 사뭇 다르게 바뀌고 있고, 그게 오늘 말씀드렸던 스케일링 다운의 시대는 저물고 누가 더 초미세 공정을 빠르게 값싸게 개발하느냐, 장비를 더 좋은 걸 누가 더 먼저 선점하느냐, 그런 경쟁, 뭐 여전히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경쟁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고객과 밀착해서 고객의 제품에 필요한 메모리 솔루션을 먼저 제공하는 업체, 그리고 PO 기반의, 그러니까 메모리 파운드리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메모리 파운드. 대용량, 크게 싸게 만드는 그런 반도체 시대가 이제 아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원래 삼성이 잘했던 거 아닙니까?
그 성공의 방정식이 삼성전자를 월드와이드 1등으로 인텔을 능가하게 만든 예. 그 성공의 방정식이고 그 전략 즉 마켓 셰어 확대, 음. 원가 절감 네. 이 두 개라는 큰 싸게 미션을 많이. 성공적으로 D램과 낸드에서 해냈던 거죠. 근데 그 성공의 방정식이 PC 시대와 모바일 시대에는 맞았으나 예. AI 시대에도 여전히 맞는 거냐? 아. 영업이익이나 뭐 여러 지표들을 볼 때 그런 것 같지 그런 것 않다라는 같지 얘기인 않다. 거죠. 아, 그거는 특정 소비자가 왕창 쓰는 약간 그렇죠. 시장이 달라진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AI 시대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입맛에 맞는 걸 딱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회사가 뭘 만들어 놓고 유통업자랑 통화를 자주 하냐 그게 과거 방식이고 쓰는 고객하고 통화를 자주 하냐 그게 이제 요즘 방식이라는 건데 네. 예. 그거는 이제 회사의 DNA도 다르고 이제 막 달라져야 되겠죠. 서비스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유통업자랑 통화하는 건 통화하는 사람이 뻔해 맨날 예예예 아니면 다예요. 그렇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어. 테크노마트 세개 부르면 되니까. 내게 제일 싸. 근데 이제 싫으면 말아. 고객이랑 전화하면 고객은 전화가 다양하게 오잖아요. 맞습니다. 삼성도 만나보고 하이닉스도 만나보고 하실 텐데 예, 예. 차이는 특히 이제 삼성은 좀 이제 많이 혼나기도 해서 좀 불편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어떤 게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일부에서는 뭐 다르긴 뭐 달라 운이 좋았지 그냥 끝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야 하이닉스 이런 게 달라 하는 분도 있던데 예. 교수님이 느끼신 건 어떻습니까? 뭐 준비하는데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준비를 잘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뭐 HBM이 잘 될 거라고 그거를 확정적으로 확신하고 이것만 합시다라고 내부적으로 절대 그런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준비된 물건 중에 HBM이 잘 팔리니 이제 여기에 점점 힘을 실어주고 이제는 그게 더 가속화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근데 준비를 잘하려면 예. 되게 회사도 규모도 커야 되고 네. 그래야지 그건 이제 1등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보통 팔로워들이 준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항상 1등이었으니까 그 제품도 만들어 팔고 남은 여력도 있고 하니 신제품들도 많이 연구 개발도 해 뭐 있었을 텐데 2등은 1등이랑 싸우기 바쁘지 뭘 또 다른 걸 다음에 1등이 뭐 내놓으면 그때 우리 또 따라가야지 뭘 준비해라고 하기 쉬운데 네. 그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패스트 팔로우의 전략입니다. 네. 항상 남이 무엇을 하는 그러니까 로드맵이 있으면요. 그거 따라 쭉 쫓아가면 제일 성실하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그렇잖아요. 이 교과서 범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 복습하고 예습하고 잘 쫓아오면 수능 만점 받는 거죠. 예. 이 길이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패스트 팔로워가 1등 할 수 있으려면 로드맵이 명확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커머더티 디램이 제덱이라는 기술 표준이 있고 그 로드맵대로 개발만 하면 인텔이나 AMD나 이런 CPU나 엔비디아에서도 이렇게 범용 디램을 쓸 때 그거 보고 그냥 가격 보고 싼 거 잡아가면 됩니다. 근데 HBM과 같은 건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우리 최근에 요즘에 핫하신 분 저 김태유 교수님께서 그 시빌라이제이션에 나오셔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지뢰밭에서 죽지 않는 방법. 선임 하사의 군합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가면서 예, 쫓아가면 예, 죽지 예. 않는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디램 시장은 군합 발자국이 있는 로드맵이 있는 곳에서 누가 더 빨리 뛰어가느냐의 싸움이었거든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제일 빨리 가는 놈이 값싸게 원가를 줄여가면서 빠르게 제품 개발해서 거기 먼저 가서 깃발 꼽으면 1등 됐거든요. 예. 그게 지난 30년간 범용 디램 시장의 기술 방정식. 시장 트렌드 성공 방정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지뢰밭에 어디를 밟아야 할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어디를 밟으면 고객이 좋아할지를 고객에게 물어보고 근데 고객이 답을 안 해주면 야 내가 밟아봤는데 괜찮아. 그리고 여기 너도 밟아봐. 괜찮지? 우리 같이 하자. 그럼 둘이 발을 고위에 포개면서 같이 결합을 하는 거죠. 아하.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을 하는 게 퍼스트 무버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메모리 용량을 어떤 정형화된 로드맵에 의해서 몇 메가 이렇게 그 무슨 제품 이게 아니라 예. 아니야 우리 이만큼 필요해 이거 할 수 있어? 그거 하려면
기존 디램으로는 안 되니 HBM 하자. 아하. 그러니까 HBM이 성장한 거죠. 근데 정형화된 틀에 따르면 HBM은 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 값비싸게 하면 누가 사줄 건데 예. 그게 마켓이 있어? 그 가판대에 올려놓으면 누가 와서 사줄까요? 팔이 날릴 건데 왜 만들어? 그런 팀 개발하는 거 하지 마. 다 비용이야, 손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 로드맵이 정해진 곳에서 1등을 하던 달리기 선수는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 내가 퍼스트 무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시장은 바뀌었거든요. 그거를 빨리 인지한 기업은 살아남는 거. 그래서 준비하는데 실패하면 예. 실패를 준비하는 셈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세를 읽으려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그 S사는 어마어마하게 가져갈 겁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S사가 2개예요. 네, S사가 2개입니다. 알아서 생각하시면 왜 이렇게 안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인사이트를 얻어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많은 정보 속에서 그 정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탁 잡아내는 그런 실력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미싱한 게 아닐까?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기업은 인텔이 영원한 1등이 아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죠. 삼성이 얼마 전까지 피크였죠. 이제 뭐 내려갈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죠. 예전에 IBM 1등을 했었죠. 지금 뭐 존재감이 많이 없죠. 일본도 90년대 반도체 패권 국가였죠. 10개 중 탑 10 클럽 중에 6개가 일본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일본은. 요즘에 다시 부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기업이 이렇게 흥망성쇠를 보면 1등을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는 지금 위기를 코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게 위기가 안 되려면 우리가 1등이 아니야. 여기서 또 다른 1등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정말 외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 그게 낸드에 제가 말씀드렸던 큰 3가지 방향, 예. 새로운 솔루션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또 제2의 HBM을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 아, 그 하이닉스에서 하고 있어요? 네, 네. 하이닉스도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하고 있고 네, 샌디스크도 하고 삼성도 하고 있을 겁니다.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누가 더 자신감 있게 배팅하고 최고 경영진이 하이닉스 하고 있고 삼성은 하고 있을 겁니다. 하겠죠. S사 S사. 아이고. 뭐,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여튼 네. SK 하이닉스는 네. 뭐 주가 흐름을 제가 뭐 정확하게 판정해낸다면요, 뭐 제가 돗자리 깔겠지만 하반기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다운턴이 올 때쯤 됐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트렌드는 AI 메모리 칩 자체는 여전히 핫합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다운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마켓이 원래 업다운이 늘 있었거든요. 범용 메모리. 네네. 그래서 큰 파도는 이제 내리막이에요. 예. 올해 하반기는. 그래서 주가는 한 6에서 9개월 선행하니까 이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대신에 하반기에 분할 매수해서 좀 싼 가격에 잘 가지고 계시면 내년 상반기에 특히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3월, 4월 이렇게 그때는 다시 올라가요? 그때 아마 SK 하이닉스가 한 번 더 왜요? 왜? 시총 300조를 향해서 왜요? 35만 원은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왜? 왜요? 왜요? 아니. 그 내년에 제가 다시 나와서 내년 초에- 커다요. 맞죠? 아니, 그 범용 디램의 이 흐름은 네. 요즘은 뭐 꽤 쇼티지 나는 것 같던데요. 오히려 DDR 오히려 뭐 4 같은 걸까? 그게 이제 HBM 만들려면 HBM에 들어가는 그렇죠. DRAM 칩은 좀 커요. 얼마나 크냐면 거의 2배 돼요. TSV를 박아 넣어야 돼서 그래서 생산되는 범용 DRAM 자체가 자연 감산이 됩니다. 네. HBM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범용 DRAM은 감산되고 HBM은 늘고 요런 데서 이제 양쪽 다 이익을 다 본 곳이 SK 하이닉스고 네. 양쪽 다 피를 본 게 이제 삼성이고. 뭐 S사가 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흐름이 그 흐름이 이제 다 같이 내리막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올해 하반기가 네. 시황은 그럴 것이고 네, 디램 시황은 그러니까 주가는 그걸 선행적으로 반영하기 올해 때문에. 하반기면 선반영하려면 지금 3, 4월에 이미 반영했어야지 하반기에 아닙니다. 다운턴인데 그보다 더 7월인데 6개월 뒤로 보셔야 됩니다. 그 6개월 뒤. 네, 다운턴이 한 25년 4Q쯤 시작된다라고 보면 주가는 7월, 8월이 거의 연내 고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 다운턴의 시작이 올해 연말쯤일 것이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30만 원 터치하잖아요. 오늘 네. 29만 원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적당히 좀 이윤을 남기시고 조금 털고 음. 내려가면 좀 더 물 타가지고 아. 버티고 계시면 야 오늘 썸네일의 제목은 하이닉스 오늘이 꼭지단데. 꼭지는 아니고 고려대 신교수입니다. 연내 하이닉스 오늘이 꼭지입니다. 미치겠어. 나 지금까지 들으면서 역시 하이닉스야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주가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아. 하지만 300조 가는 기업이 될 거고 네. 뭐 인공지능 시대가 이게 버블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하이닉스는 내년 뭐 1분기, 2분기쯤에 한 35만 원 이상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럼 하이닉스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HBM이라는 기술이 그게 진짜 만들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그 기술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격차가 있죠. 네.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쉬운 기술이 아니다. 당연하지 그런 질문을. 아니, 왜냐면- 쉬운 질문입니까?라고 쉬운 아니 그 질문입니까라고 금방 이게 이런 우리가 준비를 안 해서 예를 들면 준비를 안 해서 그렇지. 네. 이거는 따라갈 수 있는 기술이야도 있고 네. 아니야 이거는 못 얘는 앞으로 계속 못 따라와. 라는 기술일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26년 세컨 해프 하반기가 되면 음. HBM 시장은 경쟁 체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HBM4는 아니고요. 4는 하이닉스가 완전히 이길 거고요. 4E 시장쯤에는 엔비디아가 아마 이제 벤더를 하이닉스의 솔 벤더로 유지하지 않고 삼성하고 더블 벤더. 마이크론 이미 마이크론 좀 가져가잖아요. 네. 이제 삼성까지 해가지고 어. 가격을 좀 이렇게 낮추는 전략을 펼칠 겁니다. 그게 내년 여름인데 내년 가을. 가을 그렇죠? 네. 근데 주가는 6개월 선반영하면 내년 초에 그게 반영될 텐데. 그때 근데 내년 초 주가가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내년 초에 오르는 거죠. 내년 초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4E에서 또 한번 1등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쟁 체제는 되는데 경쟁은 1등은 될 되나 거다. 확실한 1등은 유지하니까요. 지금은 이미 1등이고 독보적인 1등인데 지금 독보적인 거죠. 그때가 가면 경쟁하는 1등이 되면 네. 그게 하이닉스 주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코시스템이 건강해져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 나은 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될 겁니다. 고려대가 왜 시장이 더 커진다는 예. 건가요? 고려대가 잘 나가는 이유는 고려대가 잘 나가는 연세대 4년 때문이다. 연속 정시 입학 그 결과에 연세대보다 높았거든요. 4년 연속. 이유가 뭐냐? 최근에 예, 최근에 4년간. 예. 그 이유가 사실은 라이벌 대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서로 눈치 보고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벌이 있어야 그 시장은 건강해지고 성장합니다. 1등도 성장하고 2등도 성장합니다. 라이벌 없는 서울대는 왜 항상 뭐 정시에서 그게 연고대를 앞설까요? 그럼 라이벌이 없는데 아니 거기 원탑 제일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요. 그거 못 하이닉스. 이기죠. 하이닉스가 원탑. 근데 저희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가 2023년에 네. 서울대학교 전작과보다 정시 입결이 높았습니다. 문 닫고 들어온 친구 성적이 예, 거기보다 높았어요? 높았습니다. 야. 그래서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야. 가끔 1등 할 때도 있는데요. 사실 뭐 서울대학교가 국내 뭐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걸 어떻게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네. 하지만 몇 개 영역에서는 서울대보다 고려대가 잘하는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연세대는 안 그런데 고려대 교수님들은 참 이제 훌륭해. 고려대 훌륭해. 교수님들은 서울대를 나온 고려대 교수님인데도 어. 무조건 고려대가 왕이에요. 이제 막 고려대 교수님이 된 분들도 참 신기하지.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이 책 뭐 선물로 주신다고? 제가 이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선물을 드리려고 저기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예. 그 아마 나중에 녹화된 강의가 올라갔을 때요. 예. 오늘 제가 미래 반도체 옹스트롱급 반도체 기술에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장 좀 댓글을 잘 달아주신 분께 이야. 한 분을 저기 3프로 TV에서 언더스탠딩에서 잘 선정해서 예. 그분에게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친필 사인 넣어주십니까? 친필 사인하고 가겠습니다. 어. 네. 친필 사인하고 갈 베스트 테니까요. 댓글? 네, 베스트 댓글. 댓글의 주제는 네. 오늘 배운 것을 통해서 내가 느낀 느낀 바를 그냥 강의 그 소감문으로 넣는 거다. 교수님 아주 시험 문제 이야. 내는 거다 시험 문제. 상품은 책 한 권 준다. 강의를 듣고 배운 대로 쓰시오. 이야. 뭐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친필 사인이니까. 그러네요. 오늘은 네. 저는 앞으로도 반도체가 바뀌고 가야 할 게 하나둘이 아니다. HBM은 진짜 첫 번째 스텝에 불과하고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 숙제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게 이제 물리학 법칙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영역에 와서는 진짜 천재가 필요하겠네요. 천재와 행운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천재와 행운
저희는 BTS 본투 세미컨덕터 네, 반도체를 하기 위해 태어난 인재가 있으면 꼭 고려대학교 언제든지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공학과에 진학해서 미래 반도체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고 SK 하이닉스에 와서 또 사우스 코리아를 대표하는 SK 앞글자 뜨면 네, SK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S는 반성하고. 네. 자, 신창원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